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강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뇌졸중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의 예방에 대해서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뇌졸중의 증상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왔으면 좋겠고,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약을 잘 챙겨 먹고 꾸준한 운동, 적절한 신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이 잘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과 출혈성 뇌졸중,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허혈성 뇌졸중을 보면 혈관 자체가 막히는 동맥경화성 혈전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가장 많고요. 심장성 색전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피딱지가 생긴 것이 그 머리까지 올라와서 머리에 있는 혈관을 막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있는 병을 치료해야 되고요. 열광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그 증상이 없는데 그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조그만 혈관이 막혔던 흔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출혈성 뇌졸중은 뇌실치 출혈, 거미막하 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에서 오는 그 뇌졸중을 보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심장에서 1번이라고 보는 게 왼쪽 심방의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 그 피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가 잘 움직이지 못하면 2번으로 가는 혈전이 생기고 피딱지가 생기는데 그 피딱지가 그 좌심실로 와서 그게 대동맥을 타고 그다음에 혈전이 혈류를 타고 목동맥을 통해서 총겨동맥, 뇌경동맥, 그다음에 뇌로 가는 동맥혈관으로 올라가서 그게 혈관을 막으면 그쪽에서 혈관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긴 지금 심방세동 때문에 어떤 걸 치료해야 되냐면 왼쪽 심방에 심방세동을 치료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심방세동이 있다고 하면 피를 맑게 하는 약을 잘 쓰시면 좋겠어요.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뇌실질출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빨갛게 보이는 저런 것들이 그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그 뇌 자체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빨갛게 보이는 것들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뇌졸중의 증상이 보이세요. 말씀을 잘 못하신다거나 편측마비가 있다거나 그 밑에 보이는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보시면 그 한쪽에 볼록 튀어나온 게 보실 거예요. 그게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로 가는 혈관에 그 꽈리가 생기는 건데 그 꽈리가 생기면 그 CT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미막하를 줄여서 그 밑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빨갛게 보이는 게 그 이렇게 완연하게 퍼져 있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뇌실질 출혈이라고 하는 건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거미막하 출혈의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에요. 내가 그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만성적인 두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머리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이 거미막하 출혈을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양쪽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특히 양쪽인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다음에 손, 발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 말초 그 신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뇌나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되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한쪽인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그럴 수 있는데 양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그러면 뇌졸중보다는 딴 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뒷목을 이렇게 잡고 TV에서 다 그 뇌졸중을 표시하고 할 때 아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니까 뒷골이 아프면 뒷골이 뻐근하면 뇌졸중이 생기는 것 같다, 뭐 뒤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뒷목이 아픈 게 고혈압의 증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고혈압을 치료해도 그 뒷목 뻐근한 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뇌졸중 증상보다는 딴 걸 먼저 생각해 가야 되고요. 손이 떨린다고 하는 증상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파킨슨신병이나 다른 질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뇌졸중보다는 딴 질병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뇌졸중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요. 여태까지 뭐 증상을 너 뇌졸중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고
어지럽다고 자리에 우러나다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여기 갑자기 말 못하는 증상, 움직이지 못하는, 식사한다 갑자기 손에서 쿡 떨어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로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하세요. 편측마비를 진단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두 손을 하다가 한쪽이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왼쪽에서 지금 그 편측마비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장애는 뭐냐면 언어장애는 알아들어서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그 단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하는 것처럼 말을 잘 못하거나 소리를 못 내거나 그다음에 알아듣지 못하거나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씀을 못하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왼쪽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입꼬리가 처진다, 뭐 구안화사라다, 안면신경마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뇌졸중에도 오실 수 있어서 이해해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 입이 처지고 그다음에 주름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뇌졸중을 제일 먼저 의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측마비, 그다음에 언어장애, 발음장애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의식을 완전히 잃거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 시력장애는 뭐냐면 이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시신경을 다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지러움증은 뇌졸중이 손해나 이런 쪽에 생겼을 때 어지러움증이 뇌졸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심한 두통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꽈리가 터져가지고 거미막하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안면마비, 연화곤란,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왜 큰 병원 응급실로 와야 되느냐? 큰 병원 응급실에서 와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단은 CT로 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큰 병원이라고 하는 건 당장 CT를 할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치료로 넘어가게 되면 스텐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CT를 찍을 수 있고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100% 그 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병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진단과 치료 두 가지 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여기도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오면 되지만 그 인지상정이 뇌졸중을 발생하고 말씀 잘 못하시고 하면 그냥 손발 주무르고 침 놓고 그다음에 손 따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뇌졸중은 발생하면 손끝 따고 기다릴 일은 좀 무모한 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의원으로 가거나 팔다리 주무르고 거기 가서 침 놓고 기다리는 역시 무모한 짓. 한의원을 나중에 그 한방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치료 때는 가실 수 있지만 지금 한의원에 갔다가 그 시기를 높이면 100% 그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식장애가 없어서 깨지 못하는 환자한테 물을 먹이거나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에 걸리는 게 굉장히 기도가 예민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기침하게 되는 건데 의식장애가 와서 그런 기도 그 반응이 없어지면 기도 쪽으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한테 물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전조 증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주 드물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뇌졸중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한두 시간 후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고 그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재발하면 다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힘이 돌아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즉시 병원으로 와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뇌졸중의 진단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T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CT하고 MRI하고 차이는 뭐냐면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MRI는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MRI가 CT보다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MRI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더 MRI를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MRI는 비싸고 CT는 싸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MRI 찍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들이 MRI를 선호하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CT는 아주 빨리 찍는 데 도움이 되세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분이 뇌졸중이 의심되고 CT를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냥 CT만 찍는다고 하면 10분, 15분이면 찍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CT를 찍으면 그 즉시에서 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뇌출혈이 됐는지 뇌출혈도 뇌실치 출혈인지 거미막하 출혈인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진단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빨리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졸중의 정자는 먼저 CT 찍고 그다음에 CT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MRI 찍고 그다음에 진단해서 치료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 MRI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 MRI가 더 좋다고 하면 MRI를 먼저 찍기도 합니다. 여기서